안녕하십니까. 1급 제35회 배정한자 풀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배정한자요, 이제는 아 하면 어하고 분해할 줄도 알고요, 결합할 줄도 압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한자의 이야기꾼이 된 거죠. 소위 말하면요, 풀이라는 건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그 이야기 속에서 옛 것을 추측해내는 여러분들의 논리를 요구하는 한자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글자 어떤 자가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글자 이제 여러분은 두 자 다 압니다. 매산도 알고요, 줄여 더블여자도 압니다. 그러면 합쳐지면 어떤 자냐? 아주 이야기를 또 만들어내야 되겠죠, 여러분이. 산과 더불어서 물 위에 떠 있는 모습에서 이건 섬이다. 그런데 섬이라는 글자가 두 글자를 여러분 알아요. 섬도자와 섬서. 섬도자는 큰 섬을 이야기하고요, 작은 섬은 서라고 합니다. 도서 그러면 그래서 뜻이 크고 작은 온갖 섬들을 얘기해요. 여러분들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제주도, 독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도. 이 도는 큰 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작은 섬은 도라고 안 하죠. 그런데 요즘은 그냥 그거와 관계없이 그냥 섬 도자를 다 씁니다. 예를 들어서 무인도, 사람이 살지 않는 조만한 섬, 상관없죠. 중요한 건요, 크고 작은 섬을 합쳐서 도서라고 할 때 서는 산과 더불어서, 조만한 산이라도 산과 더불어서 물 위에 떠 있는 아주 작은 그런 섬을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글자 어떤 자가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죠. 이처럼요, 한자는 결합이 되고 또는 분해되면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요구해요. 그 이야기가 때로는 억지스럽기도 하고요, 때로는 요즘 시대 상황과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야기꾼으로 변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맞는 이야기로 말이죠. 그러면 두 번째 글자 보도록 하죠. 이 글자도 여러분은 다 배웠습니다. 옆에는 제방변이라고 하는 손수고요. 그 다음 이 글자는 줄여라고도 하고 나여라고도 하고 허락할 여라고도 합니다. 결국 손으로 물건을 밀어줘, 상대방에게 밀어주는 모양에서 마음을 털어놓다 또는 펴다의 뜻을 나타낸 겁니다. 원래는 마음을 털어놓다가 맞겠죠. 그래서 서정시 그러면 아주 뜻이 간단합니다. 자기의 감정을 펴서 나타낸 그러한 것을 서정이라고 그래요. 그 반대는 정의 반대인 사가 되겠죠. 또는 경치. 그래서 서사시, 서경시 이렇게 얘기하고 서정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마음을 툭 터놓는다는 거 쉬운 거 아니죠. 마음을 터놓기 위해서 먼저 허락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상대방이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해야 되고요, 내가 마음을 열어야만 마음을 털어놓게 되겠죠. 그래서 이 펼서자는 다른 것과 달리 마음을 털어놓다라는 뜻으로 더 많이 쓰이는 그런 자라는 것 이해하십시오. 왜냐면요, 펼서자가 또 다른 거 있잖아요. 그렇죠? 나물여라고 하는 나여 옆에 또 우자가 이게 펼서자잖아요. 여러분들, 이러한 펴다라는 뜻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둘둘 말린 걸 피는 건지 마음을 툭 터놓고 피는 건지 이런 것은 여러분이 문자학적으로 이해해야만 그 글자를 제때 맞는 단어에 갖다 쓰겠죠? 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자가 있을까요? 이 글자도 여러분이 둘 다 알겠네요. 어떻게 이야기가 되는지 같이 보도록 하죠. 해일은 당연히 해라는 뜻이고요. 관청서 또는 서명하다라는 사인이라고 하는 서명할 서라고도 하죠. 결국은 무슨 이야기냐? 해 뜨기 전부터 관청, 요즘 말로 말하면 공무원들이 기거하는 관청이죠. 그런 관공서에서는 불 밝혀놓고 일한다는 데서 이게 새벽서자입니다. 그리고 또 새벽에는 불을 밝혀야 되겠죠. 그래서 밝을 서라고도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광 그러면 동터오는 빛을 서광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상서로운 빛도 서광이라고 하죠. 그럴 때는 상서서자를 씁니다. 이처럼요, 음은 똑같지만 뜻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 또 다른 글자가 있다는 것,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서광이라도 우리가 상서로운 빛을 내는 서광이 있고요, 이처럼 동터오르는 햇볕을 나타내는 서광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산을 올라가서, 새벽에 올라가서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다짐을 합니다. 그래, 나는 무언가 해낼 거야 라고 얘기할 때는 어떤 서자 쓰겠어요? 그렇죠, 새벽 서자를 쓰겠죠. 이런 건 여러분이 잘 기억해뒀다가 글에 또는 여러분의 마음을 실을 때 이용하면
아주 유용할 겁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도요, 관청서자가 들어갑니다. 과연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같이 보도록 하죠. 초두는 우리가 풀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 다음 이거는 우리가 관청서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이야기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덩쿨풀로 그물코와 같이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배치하는 그런 관청처럼 열매를 맺는다는 데서 이거는 마서라고 그러고요. 또는 고구마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감서 그러면 고구마를 이야기해요. 무슨 이야기냐. 고구마 줄기를 딱 땅에서 캐기 위해서 딱 들으면 어떻게 돼 있죠? 그 뿌리에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치 그물이 뭔지 아시죠? 투망질하기 위해서 펴놓은 그물에 그것을 딱 펼치듯 가로 세로 정확하게 사람을 배치하는 것이 관청서자입니다. 관청서자의 어원이 그래요. 그런데 덩쿨풀로 그렇게 투두둑 배치하듯 툭 하는 것이 뭐냐? 마라는 거예요. 마. 그런데 이 마는 마가 뭐냐? 그래서 사람들이 뭐 삼이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마라는 건 덩쿨 식물의 열매 뿌리에서 열리는 열매를 전부 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감마 그러면 달감자 마서자 해서 감서 그러면 뭐냐면 고구마예요. 고구마가 달다는 얘기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 글자가 있습니다. 우리 실생활에서 쓰이면서도 잘 모르는 게 많죠. 그래 고구마 할 때 마가 결국은 뭐냐면 마서자에 그 우리말처럼 쓴 거죠. 그렇죠? 이 고구마도 또 사연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어려서부터 구워 먹고 쪄 먹고 이게 사연 많은 게 고구마입니다. 야,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들의 어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당시 농촌의 풍경이 떠오를 겁니다. 탁 뿌리를 들어 올리니까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것이 마치 관청에 인원들이 잘 배치되어 있는 모양 같다. 얼마나 농민들이 고구마를 캐면서 관청이라는 소위 말하면 정부에 대해서 또는 어떤 거에 대해서 그렇게 기대를 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이 고구마가 갖고 있는 글자를 만든 이의 바람이었을 겁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 아무래도 나무목이 들어갔습니다. 같이 볼까요? 나무목이 들어가고 안해처가 들어갔네요. 결국 무슨 얘기냐? 나무 위에서 집인일을 돌보는 아내가 있는 것 같이 보금자리에 들어 산다는 데서 이게 깃들일서 또는 집서라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서식 그러면 동물 따위가 어떤 곳에서 사는 걸 서식이라고 그래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둥지를 생각해 보세요. 나무 위에 이렇게 둥지를 탁 만들어 놓고 거기에 아내가 있어요. 그래 놓고 남편 새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탁 와서 먹이를 줍니다. 그리고 저녁 해가 똑 떨어지면 들어와서 거기에 쏙 들어가서 잡니다. 이게 깃들이다라는 뜻이에요. 귀소 본능이 있는 건 사람이나 동물이나 아니면 새나 다 똑같겠죠. 누구라도 다 집에 들어가고 싶어 하잖아요. 이것처럼 깃들일 서자는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무언가 좀 이렇게 서식하다라고 그러면 깃들이는 곳이 있으면서 쉴 수 있는 곳에서 살아가는 게 서식이에요. 그런데 야생동물이 자연보호구역 안에서 서식한다는 건 맞아요. 그런데 보호하지 않는 곳에서 요즘 서식할 곳이란 거의 없죠. 그만큼 살아가기가 힘든 세상이 됐습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서도 그 안에 첫자를 갖다 놨다는 게 얼마나 참 기묘한 일입니까? 살다가 보면요. 아내만큼 기대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이 강의를 듣는 사람이 어른도 있고 학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공감하는 게 있어요. 바깥 일을 열심히 하고 들어와서 아내가 탁 들어갈 때 문 따주면서 수고했어라는 말 한마디에 사람의 피곤과 이 깃들이고 싶은 심정이 여실히 배어나는 거죠. 그래서 깃들일 서자에는 아내 첫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시끄러운 한자가 무슨 자예요? 그렇죠. 아내 첫자죠. 아내를 치면 일단 집이 시끄럽습니다. 이게 그래서 나온 자입니다. 네, 또 다른 글자, 이번 글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는요, 무소입니다. 쿠뿔소죠. 이게 쿠뿔소의 등이고 주름이고요. 이건 소우자를 강조한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코에 있는 어떤 뿔이 있고요. 또 소라는 데서 코뿔소입니다.
코뿔소를 무소라고 그래서 무소서라고 하는 자죠. 서가 그러면 무소의 뿔이라는 뜻이고요. 이 무소의 뿔은 가루로 만들어 해독이나 해열제로도 쓰인다고 그래요. 아니,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얘기도 있죠. 그런데 이 무소는 결국은 덩치도 크고 의외로 빨라요. 그런데 그 뿔이 있죠. 그 뿔이 모양을 가지고 있는 등껍질의 모양을 본따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그래놓고 소자를 넣어서 속과 소위 말하면 그것을 강조한 거고 코뿔 소의 소자도 합체됐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요즘 어린이 만화에 보면 변신하고 합체하는 거 많죠. 한자요. 틀림없이 변신하고 합체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힘을 발휘합니다. 이게 언어의 조형 능력이에요. 우리 한글 보십시오. 기역에 아를 붙이면 가가 되고 어를 붙이면 거가 되고 합체의 여하에 따라 완벽한 뜻이 달라지죠. 이게 문자학이 갖고 또 굉장히 현명한 민족만이 만들어낸 글자입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할게요. 어떤 글자가 있을까요? 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벼화라는 것이 있고요. 밑에는 비우의 생략 형태로 이렇게 바뀐 겁니다. 이게 결국은 비우의 변형 형태라는 거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곡식 중에서 굉장히 꽤 차진, 소위 말하면 찰진 그런 곡식이 기장이었다 해서 기장서자입니다. 찰지다는 건 빗물이, 즉 수분, 물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서직 그러면 기장과 피 또는 매기장과 찰기장이라고 그러죠. 우리 이 매기장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제사 지낼 때 맷밥을 올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찰진 아주 곡식 중에서 으뜸이 기장이에요. 그래 오곡 그러면 기장이 꼭 들어가죠. 이런 것이 옛날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원입니다. 참 재미있잖아요. 차지니까 그 비유를 넣고 물기를 가지고 있는 곡식이다.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 예를 들어 지금 여러분들한테 아무것도 모르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새로운 뜻을 줬는데 그것을 문자학적으로 다른 것과 연관성을 가지고 만들어내라. 쉬운 거 아닙니다. 물론 요즘 컴퓨터상의 언어들 굉장히 많이 생겼지만 한자로 새로이 그렇게 만들어내라는 건 대중성을 갖고 설득력을 가지면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조합 원리를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논리입니다. 또 어떤 자가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죠. 네, 쥐라는 거네요. 쥐가 과연 어떻게 됐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이것은 쥐의 입이고요. 이건 쥐의 등이고 발이고 요건 꼬리입니다. 결국은 쥐의 모양을 본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쥐서자입니다. 서도 그러면 좀도둑이에요. 근데 쥐서자 생각서자에서 서사 그러면 근심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쥐가 나타나면 근심거립니다. 왜 그런지 알죠? 열심히 곡식을 갖다 놓은데 그것을 갉아먹어요. 또 재배를 했는데 쥐가 갉아먹습니다. 근심거리죠. 그래서 쥐서자에는 근심할 서라는 뜻이 있어서 서사 그러면 쥐서자 생각서자는 근심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한자는요 이처럼 만들어졌어요. 그래 우리가 서생이라고 하는 우리 서생원 알죠? 쥐도 어른 대접, 의인화시켜서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조부가 혼장이셨는데 책을 굉장히 많이 책꽂이에 넣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밑에 손자, 자식이 게으릅니다. 그런데 나중에 손자가 태어나서 가르치려고 딱 보니까 쥐가 갉아먹었어요. 할아버지 왈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서생원이 먼저 읽었구나. 좀도둑도 서도라고 하고 근심거리도 서사라고 하고 또 무언가 갉아먹는 으뜸이라고 해서 서생원이라고도 하고 사람은요 이렇게 위트와 재치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을 파헤쳐 나가는 데 있어 이처럼 위트와 재치가 있어야 돼요. 비유하고 재밌고 그것은 자신감에서 나옵니다. 또 다른 한자 보도록 할게요. 한자를 통해서 여러분은 자신감을 배워보십시오. 어떤 자가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제는 물수는 알아요. 그럼 이게 까치작이라는 자죠. 결국은 무슨 이야기냐? 바닷물이 까치가 이리저리 자리를 옮기듯이 조수간만의 차에 의해서 만들어진 뻘이라는 데서 이걸 갯벌석이라고 하는 자입니다. 갯벌석.
그래서 석호 그러면 바닷가에서 모래톱 등에 의하여 바다의 일부가 끊기어 가지고서 이루어진 호수를 석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갯벌처럼 물이 들락거리면서 이렇게 만들어지다가 생긴 호수를 석호라고 그런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왜 까치작이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혹시 까치가 마당이나 탈곡한 주위에 앉아 있는 거 본 적 있어요? 까치는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경우는 미류나무나 꼭대기 위에 있는 경우 위에는 땅 위로 내려오면 무조건 이리저리 움직입니다. 까치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이 자세히 봤는지 모르지만요, 까치는 땅에 딱 내려오는 순간 긴 꼬리와 흰 털과 검은색을 움직여서 이리저리 자꾸 움직여요. 그래서 이 까치 작자가 들어간 것 치고서 이리저리 옮겨가다라는 뜻이 안 들어간 자가 없어요. 우리 까치작이 들어간 자 중에 백길사자 알죠? 위에 진면, 운면 밑에 까치작자예요. 이게 백길사자예요. 왜 그렇죠? 그렇죠. 까치가 이리저리 옮겨다니면서 자기 배설물을 이렇게 옮겨놓는 것처럼 똑같은 모양을 요리저리 옮겨놓는 걸 사라고 그래요. 그리고 참된 모습을 옮겨놓는 걸 사진이라고 그러잖아요. 백길사자, 참진자, 사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잘 관찰했던 당시의 사람들은요, 자연 속에서 얻어지는 재치를 글자로 옮길 수 있었고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갔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까치가 그렇게 움직이는지 어쩌는지 잘 모르잖아요. 이제는 도시 속에 사니까. 하지만 여러분 자연을 잘 관망하고 관찰하십시오. 지혜가 있습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 어떤 글자일까요? 같이 볼까요? 쇠금 옆에 먼저선. 이제 이거 여러분 다 알죠? 두 자 다 압니다. 쇠금은 돈이란 뜻도 있고 쇠라는 뜻도 있고 골드, 금이란 뜻도 있죠. 먼저선자는 으뜸이란 뜻도 있어요. 즉 금붙이나 쇠붙이 중에서 윤택한 것, 먼저 아주 최고로 좋은 것이라는 데서 이걸 무쇠선 또는 꾸밀선 또는 끌선이라고 하는 자입니다. 결국 뭐냐? 선철 그러면 무쇠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쇠붙이 중에서 먼저 아주 두들겨 맞고 좋은 것, 그게 뭐냐? 무쇠다. 무쇠선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선견이 뭐예요? 무쇠팔이죠. 무쇠팔. 그렇죠? 무쇠선, 어깨견. 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쇠솥은 그러면 결국 선정이 되겠죠? 무쇠선자에다 솥정자 쓰면 선정. 뭐예요? 무쇠솥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처럼 한자는 결합되면서 이야기가 되고 거기에 뜻이 있다는 것 잊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어떤 자가 나올까요? 같이 볼까요? 아름다울 미의 윗부분만 있고요. 그 다음 침연자입니다. 이게 침 흘리다라는 침연자죠. 즉 무슨 얘기냐면 아름다운 것, 좋은 것을 보고 침을 흘리는 데서 이건 부러워한다는 뜻으로 부러워할 선자입니다. 결국은 선망 그러면 부러워하는 거예요. 우리 참 저도 가끔 그런 걸 경험하는데 맛있는 음식이 배고플 때 눈앞에 탁 나타나면 자기도 모르게 입안에 침이 싹 고이죠. 즉 뭐냐? 좋은 것을 보면 침을 흘리게 돼 있어요. 이건 부러워하는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부러워할 선자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가수는 선망의 대상이다. 미스 코리아는 문 남성들의 선망의 여인이다. 이럴 때 결국은 그런 뜻이 있다는 거죠. 부러워할 선자는 너무 재밌게 만들어졌어요. 침 흘리는 것. 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는 육달월변의 착할 선자. 착하다라는 건 베리굿이라는 좋다는 뜻도 있다고 그랬죠. 같이 볼까요? 몸을 좋게 해준다. 또는 내가 좋은 것을 받았다. 이게 몸육자니까요. 나라는 뜻도 있고 몸이라는 뜻도 있고 다 있다고 그랬죠. 즉 몸을 좋게 해주는 음식이라는 데서 반찬이라는 뜻도 있고 또 몸에 좋은 것을 주었다고 그래서 선물하다라는 뜻의 선물 선자도 됩니다. 결국 선물 그런 뭐냐면 물건을 주는 게 선물이고요. 또 선사라고 해서 정표로 물건을 주는 걸 선사라고도 합니다. 즉 좋은 마음으로 물건을 주는 것을 선물이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선물 중에 가장 좋은 건 추억이랍니다. 추억은 누가 뺏어가지도 못하고요. 현재 행복해야 남는 게 추억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추억은 꼭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죠. 여러분 선물하십시오. 추억을 선물하십시오. 그러면 기억에 여러분이 딴 사람 마음에 남을 겁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 부채입니다.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같이 볼까요? 이거는 지게문호라고 해서 외장문이고요. 이건 기두자죠. 결국 뭐냐면 여닫을 수 있는 문처럼 날개깃의 펄럭거림에서 이것은 부채다 해서 부채선자입니다. 그렇잖아요. 부채는 뭐 펄럭거려야 바람이 이니까. 그래서 선풍기 그러면 전기의 힘으로 바람을 일으키는 기구를 이야기하죠. 부채선 바람풍 틀기자입니다. 바람을 부채질하는 기계, 선풍기. 한자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아주 간단한 거죠. 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부채선자가 들어갔는데 불화가 붙어 있습니다. 불난집에 부채질한다는 거죠. 결국 이게 한마디로 줄이면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걸 한마디로 줄이면 어떻게 되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화도 이번에는 알고 여러분이 부채선도 알아요. 즉 불을 부채질한다는 데서 이건 부추킬 선자입니다. 너 이거 빨리빨리 해봐라. 너 잘한다 하면서 부추키는 걸 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선동 그러면 어떤 행동에 나서도록 남을 부추키는 것을 선동이라고 그래요. 아니 부추킬 선자 저렇게 잘 만든 게 어디 있어요. 불이 다 꺼져가는 걸 부채질로 막 해서 다시 확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부추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자 이만큼 예를 들어준다면 더 이상 이런 과학은 없어요.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 없습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 마지막 한자가 될 것 같은데 셈은 셈인데 어떤 셈인지 같이 보도록 하죠. 육달얼변의 셈천, 즉 몸속에 있는 셈이란 뜻으로 셈선이라는 자입니다. 그런데 몸 안에서 분비작용을 해서 흘러가게 하는 그런 기관이라는 데서 선 또는 셈선이에요. 즉 흐르는 물 같은 셈이 아니라 몸속에서 분비작용을 맡아서 무엇이 나오고 흘러가게 하는 셈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임파선 그러면 림프샘을 얘기합니다. 즉 이 셈선자는 결국 몸 안의 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임파선처럼. 여러분들 잘 알아두십시오. 셈은 그러니까 셈선을 써라 그러면 1급에서 셈천을 쓰는 것처럼 그 셈천 옆에 놓고 육다로를 딱 넣어서 딱 만들어내면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한자가 갖는 원리 속에서 여러분이 이야기꾼이 된다는 이유가 되겠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